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그 카카오뱅크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카카오뱅크의 핵심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이 뭔지, 그리고 당신께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뭘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카카오뱅크, 이게 과연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일까요? 아니면 그냥 좀 다른 형태의 전통적인 은행일까요? 더 중요하게는 이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이 과연 은행업 본연의 위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보고서에서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어마어마한 고객 기반입니다. 2,586만 명.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죠.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자금 조달 비용 면에서도 시중은행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한 20%포인트 정도 낮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플랫폼 수익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뱅크가 가진 이중성장 엔진 모델, 이것의 핵심인데요. 한쪽에는 이제 뱅킹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7분 계좌 개설이라든지 26주 적금, 모임 통장 같은 걸로 굉장히 편리하게 고객을 모으는 아주 안정적인 기반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탄탄한 고객 기반을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게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플랫폼 비즈니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네, 대출 비교 서비스나 광고, 아니면 증권 계좌 연계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플랫폼 수익이 69%나 급증했다는 건 이 엔진이 정말 세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그 제휴 대출 중개 서비스는 2025년 2분기에 보니까 실행액이 전년 대비 93%나 증가했고 광고 수익도 69% 늘었다니 와, 이건 정말 뭐랄까 그냥 은행이 아니라 진짜 기술 기업 같은 성장 속도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전의 다른 면, 그러니까 위험 요인도 분명히 짚고 있죠. 아,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강점 이면에는 은행으로서 당연히 안고 가야 할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금융당국 정책 기조에 따라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부실채권, 즉 NPL 비율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게 부담이죠. NPL 비율 상승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NPL은 Non-Performing Loan,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리금 회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말하는데요. 이게 늘어나면 은행 수익성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자 수익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리 변동에도 꽤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러네요. 특히 2025년부터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던데 이게 카카오뱅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게 좀 중요합니다. 기준금리가 만약 내려가면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이게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얻는 이익률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은행 수익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쉽지 않겠네요. 네, 거기다가 K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또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 이런 유업도 무시할 수 없고요. 여러모로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국내 시장의 여러 제약이나 위험 속에서 그럼 보고서는 어떤 기회를 좀 주목하고 있나요?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역시 해외 시장 진출을 꼽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상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거라든지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에 지분 투자를 한 곳이 대표적인 사례죠. 아, 해외 진출이요? 네, 사실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서 성장을 이어가려면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국 사업이 아마 2026년 하반기쯤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태국 사업의 성패가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기회는 없나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AI 네이티브 뱅크, 전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AI 기술을 몇 개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한다거나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 FDS를 강화하는 등 핵심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AI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비용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다른 은행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전략이죠.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 추론 같은 움직임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AI 네이티브 뱅크.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의 최종 투자 의견은 중장기적 분할 매수 은혜요. 목표 주가는 27,500원으로 제시됐고요. 단기적인 우려는 좀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평가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네, 그건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방식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은행 지표인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보다는 성장성을 더 잘 반영하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을 주로 사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PER을 쓴다는 건 은행보다면 성장주 기술주로서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플랫폼 부문 수익이 계속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앞서 걱정했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마진 하락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NPL 비율 같은 자산 건전성 지표도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 예를 들어 0.6%대에서 유지될 거라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이 틀릴 위험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 요인이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기준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크거나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심각할 경우, 또 자산 건전성 문제가 예상보다 나빠지거나 경쟁이 더 격화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가 발생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부담이 될 겁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쪽으로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반대로 플랫폼 수익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거나 해외 시장, 특히 태국 같은 곳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 AI 네이티브 뱅크 전략이 잘 먹혀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당연히 주가 상승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이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카카오뱅크는 분명 혁신적인 테크 기업의 면모와 또 전통적인 은행업이 가진 숙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아주 뚜렷합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마진도 높은 이 플랫폼 사업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대출 부실 문제라든지 또 다가올 금리 인하 같은 이런 역풍들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게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할까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아시다시피 카카오라는 아주 거대한 생태계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런 직접적인 은행 관련 규제 외에 모기업인 카카오 그룹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변화나 새로운 규제 같은 것들이 혹시 카카오뱅크의 성장 경로라든지 혹은 가치 평가에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